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LIG 넥스원 가지고도 있었고 조금 오르니까 좀 줄였다가 재료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사진 게 아니라 많이 사졌죠.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장중에 대응을 못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깔아놓는데 어제 생각보다 많이 사줬고 오늘도 밑으로 좀 깔아놨는데 다 사줬죠. 그러면 제가 사고자 하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사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미수나 뭐 신용을 쓰는 건 저는 아니고요.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그럼 내일 만약에 또 빠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내일도 사야 되는데 사실 종목에 대해서 뷰가 좋으면 주가가 빠지면 사야 되는 겁니다. 뭐 차트가 깨졌다고 외국인이 판다고 공매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주식 매도를 할 거면 그럼 주식 분석을 왜 합니까? 근데 그거를 스마트하게 사야 되는데 주식이 만약에 너무 세게 빠지면 조금 그 속도 조절도 좀 하고 그렇게 사야 되는데 뭐 회의 끝나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 먹고 오거나 그런데 주식 그냥 왕창 빠져 있어서 다 사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저한테는 이제 어려운데 그 상황이 LIG 넥슨에 지금 발생한 겁니다. 한 10% 넘게 빠져버렸죠. 이틀 동안 10%, 13%뭐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내일도 사야죠. 내일도 만약에 빠진다면 내일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 고민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사야 될 게 없어지고 저는 이제 캐시가 다 번아웃 해버려서 없는 상황은 절대로 만들진 않거든요. 항상 캐시는 남겨두는데 현금이 남겨져 있어야 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진 않는데 지금 제 의사와 다르게 캐시 소진이 굉장히 좀 빨리 돼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더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샀다. 네, 내일 좀 빠지면 조금 더 사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해지 물량이 조금 있어가지고 주식 내려갈 때 그 방어해주는 물량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나는데 그거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 이 매수를 들고 가는 것들이 주가가 더 내려오면은 더 사야 되는데 살 수 없는, 살 수 없다기보다는 조금 사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크로를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세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요 빨간색 요거는 미국 페드의 기준금리고요. 2000년 3월달 여기고요. 2000년 3월달 요 시점에 기준금리가 0에서 0.25%까지 내립니다. 미국은 레인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0에서 0.25. 그래서 0.25 이 어퍼 바운드 그리고 로어 바운드 이렇게 하는데 0.25가 어퍼 바운드입니다. 그러면 0에서 0.25 사이에 움직이는데 이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쭉 간 거고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야 됐던 건 요 나스닥, 요 파란색 나스닥, 뭐 S&P 써도 되고 나스닥 써도 되고 다우 써도 되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나스닥이었죠. 그래서 나스닥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나스닥이 폭락을 했잖아요. 3개월 거의 한 30% 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를 여기서 50bp 깎고 여기서 한 번에 100bp를 깎으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채권 가격입니다. 요 캔들 차트로 표시된 게 채권 가격인데 이렇게 급등을 해서 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백신이 발표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2020년 말부터 급격하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가 회복을 하다가 이제 금리를 내리기 전 수준까지 지금 더 빠진 겁니다. 그 수준 밑으로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나쁘니까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뭐 여기서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이 더 빠질 거라고 얘기하려고 이거를 그린 건 아니고요. 현재 매크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은 금리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매크로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뭐 그래서 주식이 더 빠질 것 같고요. 채권 금리가 더 급등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매크로 얘기하는 사람 치고 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예측을 해서 맞으면 그 사람이 헤지펀드 하면 되죠. 헤지펀드도 다 틀리는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지수와 아시아 지수 그리고 미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여주는 건데 시작점은 전부 다 100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다 100인데 이 굵은 하얀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거든요. 얘만 지금 이렇게 제일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최근에 가장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대만 가권 지수인데 TWS 인덱스라고 여기인데 얘도 다 위에 있고요. SPX 요게 이민 S&P 지수인데 얘도 위에 들어가 있고 토픽스 일본 지수죠. 그 니케이 225 말고 그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는 게 토픽스인데 토픽스도 다 위에 들어가 있고요. 홍콩도 한국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한국만 왜 이렇게 낮냐? 한국만 여기에 나열된 국가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금리를 올리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주열 총재가 1.25%에서 한 번 더 올려. 그래서 1.5%가 돼도 완화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은 뭐죠? 거기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주열 1.5%도 여전히 완화적. 현재는 1.25%거든요. 한국은행의 그 세븐데이 레퍼 레이시라고 이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그게 1.25%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올려도 완화적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게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지만 이 언급이 당장 다음 금통위 3월 금통위에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고요. 일단 외사들은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월 달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를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 효과를 조금 더 관찰하고 3월 달이나 5월 달에 쉬고 아마 6월 달 정도에 올릴 수 있다. 아니면 5월 달 정도에 올릴 수 있다. 빠르면 그렇게 보고 있고 3월 달에 올린다고 보는 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사들은 뭐 NH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상 끝났다. 더 이상 안 올린다. 아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외사 레포트들이 조금 더 그 금리 예측은 조금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한두 번은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왜 이렇게 빠지냐? 한국 그리고 미국 주식도 왜 이렇게 빠지냐? 자, 미국 지표 보시면요. 여기가 예측치, 여기가 실제 나온 건데 좀 굵직굵직한 거 보면은 자, 산업 생산 1월 14일 나왔던 산업 생산이 0.2% 증가할 걸로 봤는데 실제는 마이너스 0.1%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 미시건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센티멘트도 소비자 심리 지수도 70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8.8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측보다 이 매크로 지표들은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을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자, 일단 매크로는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아주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뭐 일경이 들어왔다. 단군 이래 최초로 일경을 넘었다. 기관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이 사상 최대. 일경의 신화. 1월에 대박.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이게 일경이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일경이 의미가 없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증거금을 안 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뉴스에는 또 이런 게 나오네요. 주문 금액은 크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주문 금액은 크지만 실제 기관은 증거금을 내지 않아서 기관만 증거금 내는 게 안 내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안 냅니다. 과도하게 몰린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 야, 이렇게 기사 써놓고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네요. 네. 그리고 14,000배 넘는 허수 청약 뭐 이런 게 나왔다.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특별하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수요 예측 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은 없어요. 기관 외국인은 증거금을 낼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그럼 증거금 어떻게 내? 해외에서 송금하면 이틀 걸리는데 어떻게 냅니까? 수요 예측할 때. 그 돈을 갖고 와서 먼저 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일경이 몰렸으면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0%만 외국인 자금이라 그래도 2천조잖아요. 2천조를 외국인이 들고 와서 한국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다? 한국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한국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규모가 약 한 100억 달러 정도인데 거래 많을 때 2천조를 뚫고 100억 달러면 12조? 네. 그럼 2천조를 들고 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200원이 아니라 이 1달러당 12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난 원화 절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외국인 기관은 애초부터 이 제도가 생긴 이래로 증거금을 내질 않았고요. 그거는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하면서 증권사 지점에 가면은 한국거래소에서 허가한 증권 신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 설명서, 예비 투자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거의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읽고 그거를 다 읽어보고 공모주 청약하는 사람 거의 없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넷으로 청약하실 때도 분명히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라. 책 한 권 정도인데 반드시 읽어보시라. 그거를 만약에 읽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고 R&D 비용을 얼마를 쓰고 경쟁사는 어느 시장에 상장돼 있고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고 플러스 이러한 내용도 다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죠. 청약 증거금 우리 사주조합 100%, 일반 청약 50%, 일반 청약이 개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빵. 여기 써 있어요. 기관 투자자는 근본 공모에 있어 청약 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1월 21일 8시에서 12시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 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중요한 문구가 서 있는데 사실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만약에 미달하였다. 이거 돈 못 내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은 배정 물량을 받았다. 이렇게 핫한 IPO는 이렇게 핫한 공모주는 그럴 일이 없는데 막 미달라고 그런 것들은 기관들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포기해서 돈 못 낸 기관은 굉장히 굉장히 가혹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공모주 청약에 일정 기간 참여를 아예 못하게 해버려요. 그 금액을 만약에 빵꾸가 난다. 한 기관이라도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주관사가 그걸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여기 써 있죠. 자, 요 날짜를 보시면요. 오늘이 1월 18일이었고 내일이 1월 19일입니다. 그럼 1월 21일까지 주식을 내려면 자금을 마련해서 내려면 1월 19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왠지 이거 최근 주가 하락을 이걸로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할까? 요러한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저는 사실 요런 거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한 5%의 죄송합니다. 5%의 설득력은 있다. 21일 날 내야 되는데 시가총액 최소 3위 그리고 42%만 올라도 100조가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이 그러한 주식을 받기 위해서 1월 21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1월 21일까지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월 19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파는 기관은. 기관만이 아니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허수 청약이다. 그리고 자본금 5억짜리 자문사가 주식을 7조만큼 받겠다라고 써내서
이게 또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을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문사들 지금 굉장히 멘붕입니다. 네, 이 부분 바뀐 규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한다. 투자 일임 회사 자문사들이거든요. 참여 예측 요건은 주로 4월 1일 이후 증권 신고서 제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투자 일임 회사는 앞으로 투자 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최근에 2020년, 2021년에 자문사가 급격하게 많아졌거든요. 2년이 지나거나 투자 일임 규모 5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투자 일임 회사의 고유 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 자산이 50억이 안 되는 자문사가 굉장히 많아요. 신규 등록된 자문사들이. 그런 데들이 고유 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당장 증권 신고서 제출이 4월 1일 이후인 뭐 올해 상장 예정인 대여들 있죠. SSG, 마켓컬리, 뭐 오아시스, 뭐 이런 것들 수요 예측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문사들이 거의 다 주는 물량 다 받겠다고 쓰거든요. 사실 요것 때문에 멘붕 들어간 자문사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자문사 설립 요건이 일임 자문을 하려면 5억만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투자 자산 운용사죠. 투자 자산 운용사 2명 또는 3명이 있으면 되는데, 증권회사에서 뭐 한 15년, 20년 정도 일하고 자문사를 차리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자기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신입사원 한 명, 한두 명 정도 고용하고, 그리고 여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3명, 4명, 많아야 5명 규모로 자문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자문사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이 과거에도 좋았고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문사들이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투자 수익 수단으로 공모주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작은 자문사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사실 우리 개인들이 궁금한 건 뭐죠? 이게 따상 갈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느냐? 자, 국내 기관, 해외 기관 수요 예측 참여 내역 테이블인데 요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역대급 뭐 1경이 들어왔다. 그거는 이제 의미 없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느냐? 여기 운용사 집합이랑 해외 기관 투자자 중에 거래 실적 U,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운용사 집합, 거래 실적 U, 이 부분이 거래 실적 무, 이 친구들은 주식을 한 주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IPO만 먹으러 들어오는 일부 펀드들이 있거든요. 걔네들한테는 아예 주식을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조금 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AUM 규모가 얼마인지 우리나라 자문사에 대해선 50억 있지 않으면은 니네 이제 고유재산으로 못 들어와, 이렇게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자문사들은 어려워지는데 해외 기관 투자자들 AUM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문제가 될 겁니다. 형평성 시비가 분명히 일 겁니다. 거래 실적 무에 해당하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 한국 IPO만 먹으려고 하고 다른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해외 투자자들, 은행들, 헤지펀드들, 이런 친구들은 주식을 아예 그러면 안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식 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주식 배정은 사실 주관사 마음이거든요. 전적으로 주관사 마음인데, 만약에 이쪽으로도 주식이 간다 그러면 형평성 시비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심지어 거래 실적 유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줄 때도 사실 거래 실적 유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기관 투자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50억 미만인데도 니네가 체크를 해라.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AUM이죠.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운용 규모를 확인을 해라. 근데 또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그러면은 각 국의 여러 나라 거래소를 다 거래하는데 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AUM을 봐야 되는 거냐?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금융투자협회 규정입니다. 분명히 아마 역차별 논란,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아마 제기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잠깐 빠졌는데 자, 그러면 디테일한 테이블을 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 기관 투자자들 중에 거래 실적 유인 한국 시장을 원래 거래를 많이 하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그렇게 사실 높지가 않다. 미확약이 93%다. 확약은 6.63%밖에 안 되고 심지어 6개월이나 3개월 확약은 딱 3건. 6개월이나 3개월 확약은 딱 3건. 네, 요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닥 요 IPO에 대해서 그닥 LG엔솔 IPO에 대해서 그닥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본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외국인보다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가는 국내 기관 투자자 합계 이 운용사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확약 비율이 80%가 넘어가죠. 운용사 집합이. 여기가 가장 큰 포션을 가져가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션이 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펀드거든요. 펀드는 가입자가 불특정 다수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수급자들도 많고 그리고 사이즈도 가장 크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장 많이 가는데 여기서 지금 80%가 확약을 걸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투자 매매 중개업 여기는 증권사 프랍데스크죠. 여기는 역시 좀 낮습니다. 43.75%. 그리고 국민연금 포함한 연기금, 은행 보험이 63% 확약. 그리고 기타가 뭐냐면 여기에 자문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문사 확약 비율이 60.39%. 1에서 3개월 정도 확약을 넣은 총 운용 규모가 10억이 안 되는 자문사가 배정이 한 2억 정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억에서 뭐 한 2억 5천 사이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따블이 간다. 3개월 후에도 60만 원 정도가 유지돼서 그 가격에 팔 수 있으면 2억 5천을 버는 거. 2억이 나왔으면 2억을 버는 거잖아요. 2억의 주식을 사서 2억을 버는 거잖아요. 한 종목으로 자본금 총 운용 규모 10억인 자문사는 그러면 엄청난 거죠. 종목 하나로 전체 수익률 전체 운용 자산의 20%를 벌어들이는 거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뭐 SSG나 마켓컬리나 다른 그 유망한 IPO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문사로 뛰어드는 수요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배정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10억 넣어도 2천만 원도 못 받습니다. 2천만 원이 뭐야? 한 500만 원도 안 나오겠죠. 네. 근데 자문사 비클로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뭐 10억이 2억 원어치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나 자문사 설립이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투자자산 운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물론 등록제긴 한데 그냥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실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 기간이 심사 대기가 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자문사 설립이 많아져서 뭐 계속 9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요건을 다 맞춰놓고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 사람 다 구해놓고 사무실도 다 구해놓고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9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 다 나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확약 규모가 다른 핫했던 IPO 대비 어느 정도냐?
NH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85%, SK 아이테크놀로지가 64%, 현대중공업이 60%, 카카오뱅크가 59.8%였습니다. 총 기관 배정 물량 중에 약 74.7%, 네, 잠깐만. 네, 약 77.4%, 약 77.4%가 확약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77.4%가 확약이니까 약간 요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건데 아무리 외국인이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건데 기관 수급만으로 따상 갈 수 있냐? 자, 보면요. 잠시만요. 자, 7조가 기관한테 배정된 겁니다. 기관 외국인에. 그 중에서 77.4%가 잠겨 있는 거고 개인 물량은 첫날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날 얼마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상당합니다. 시가총액이 70조고 상단으로만 계산해도 만약에 따가 된다면 주당 60만 원이 간다면 140조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호가 잔량이 매도 호가 잔량이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평균 매도 호가 잔량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매수 호가 잔량이 대기 호가가 얼마나 되냐, 요거를 봤을 때 이게 어제자 또는 그제자인데 약 한 매수 대기 잔량이 약간 1,400억 정도 됩니다. 요 10호가를 전부 다 더하면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는 이거를 한국 거래소에서 줄 때 요 스냅샷을 찍어서 줍니다. 요거를 요 시세판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8,200원에 한 주 더 들어왔다. 누가 한 주 매도 주문을 해서 여기 잔량이 19,704주에서 19,705주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스냅샷을 또 한 장 찍어서 줍니다. 그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거의 100만 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만약에 있으면 한국 거래소에서 시세를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MTS, HTS로 보여지는 건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한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에 매도 대기 잔량이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장중에 봤을 때 많을 때는 이게 2천억을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매수 대기 금액이 10호가에.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한가로 미루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밀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엄청난 금액이 필요합니다. 자, 첫날 출회 가능한 물량이 1,500만 48만 2,750주,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0만 원에 1,500만 주가 나온다. 그러면 무려 9조 원의 금액이 몰려야 되는 겁니다. 9조 2,890억, 9조 2,896억 5천만 원어치가 들어와야 첫날 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60만 원의 매수가 9조 원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하나에 과연 9조가 들어올 것이냐? 물론 패시브 수요가 하도 많으니, 그리고 코스피 200 뭐 특례 편입, 뭐 MSCI 편입, 뭐 ETF 편입, 뭐 여러 가지 패시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패시브에 의한 괴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따상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말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네.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자, 제가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매도 수량을 상장했을 때 얼마가 나왔나 한번 봤거든요. 상장했을 첫날 무려 7,675조가 나왔습니다. 첫날에도. 왜냐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주식 분산이 많이 돼 있고 어, 시리즈 A, B, C 뭐 그리고 프리 IPO까지 해서 여러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 나는 오래 들고 있을 거니까 내 주식 빌려주고 이자 받겠다. 당장 팔 거 아니니까 공매도 해라. 그렇게 주식을 빌려준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상장한 첫날 무려 7,675주. 제가 무려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죠. 근데 첫날 나왔습니다. 근데 LG화학은 현재 주식 100%를 LG에너지솔루션은 모회사인 LG화학이 들고 있고요. LG화학이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 이상 첫날 공매도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주식이 결제가 되고 나야 첫날 사진 사람들이 결제가 되고 나야 공매도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패시브 수요가 붙을 거니까 그게 일시적일 거다. 편입 다 지나고 나면은 다른 종목들처럼 비슷하게 다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공매도 쳐야겠죠. 그런 외국인 기관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주식 어디서 빌려? LG화학한테 빌려야 되는데 LG화학이 빌려줄까 주식? 이것도 모르는 거죠. 빌려준다고 공시 안 해도 됩니다.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빌려준다고 가능하면은 공매도도 또 없지. 거기다 패시브 수요 많지.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엄청나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 증권, 골드만, 메릴린치, 시티 글로벌 증권은 증권회사 특성상 일반 청약자, 개인 투자자죠. 대상으로 한 청약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간 회사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통 배정을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외국계 증권사들은 정말 그냥 자기 나름으로 그냥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고객이면 더 많이 주는 거죠. 공모주를. 그리고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이나 이런 데를 국내 기관 투자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모건, 골드만, 세일즈가 있거든요. 인스티튜셔널 세일즈라 그러는데 거기 서울 세일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민연금은 당연히 타겟이고요. 그리고 큰 기관 투자자 뭐 한국은행, 뭐 국민연금, 뭐 KIC가 한국투자공사죠. 거기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국부 펀드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데를 타겟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 기관들도 공모주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혹시 만약에 여기에서 배정을 받는 게 더 많다면 그리고 국민연금도 당연히 참가하는 게 맞을 거고 공모주 시장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수익률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기 제일 많이 줘야죠 국민연금에. 네. 그리고 자 여기 인수 대가가 나오는데 KB증권의 인수 대가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168억을 줬습니다. 증권회사 뭘로 돈 벌어요? 수수료 말고 뭘로 돈 벌어요? 근데 이걸로 돈 법니다. 사실 이 기업 하나 인수하고 기업금융 일부 또는 1팀 이런 데서 했을 텐데 요거 하나로 168억 버는 겁니다. 그 팀에 한 7명, 8명 뭐 많으면 적으면 5명 뭐 이렇게 있을 텐데 한 팀에서 168억, 모건 스탠리 145억, 뭐 시티 글로벌 84억, 신한금융 84억 이렇게 버는 겁니다. 인수 대가를 이 정도 받는 거고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청약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또 납부해야 됩니다. 개인들은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안 해야 되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 같은 데는 수수료 2,000원을 안 받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뭐 대신이다 이런 데 2,000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은 수수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안 받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12년인가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에 주는 물량이 7조인데
1%만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도 얼마인가요? 7조의 10%가 7천억, 1%가 700억, 수수료만 700억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기관한테 받는, 기관 외국인한테 받는, 배정하는 수고를 내가 하니 수수료를 1%를 내라. 네. 요거 플러스 1%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기업금융부들은 올해 보너스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혹시 내일 정도 하루 더 빠져도 이제 이런 수급적 이슈가 좀 해결돼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만 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힘 빠지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건강 챙기고 힘내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atch your tears if you can get me down.